주간 브리핑. 2015년 10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경향신문 사설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동아일보가 유럽도 노동개혁한다.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 봐라. 노동개혁은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렇게 떠드니까 경향신문이 여기에 답변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사설 내용, 유럽의 노동개혁을 부러워하는 한국의 보수얘기란 제목인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제계와 보수층이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위한 노사정위원회 합의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유럽의 노동개혁 열풍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노동개혁 모델로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내세운 데 이어서 최근 다른 유럽 국가의 변화를 따라가야 할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유럽의 노동개혁을 한국의 노동개혁과 비교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지 의문이다. 한국의 노동개혁은 사실 하르츠 개혁을 잘못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 하르츠 개혁은 고용 유연성, 그러니까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지요. 고용 유연성과 함께 고용 안정성을 강조했지만 한국의 노동개혁은 고용 유연성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프랑스 같은 경우 2000년 조금 덜 일하면 모두가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만든 35시간 근무제를 노사 자율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 68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문제를 놓고도 추가로 8시간의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하느냐 마느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개혁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영국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공공부문 파업이 허용되는 요건이 대처 정권 이후 30년 만에 가장 강경한 파업 제한 조치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투표율 50%에 득표율 40% 이상을 얻어야 파업이 가능한 개정안이 어떻게 가장 강경한 파업 제한 조치인가? 한국은 공공 민간 부문 갈 것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투표자의 40%가 아니라 제적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파업이 가능하다. 이탈리아에서는 경영상 해고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총리가 노조로부터 달걀 세례를 받았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어떤가?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할 때에는 형사처벌에 손해배상 폭탄까지 각오해야 하고 이제는 저성과자 해고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재계가 또 보수층이 유럽을 부러워하기 전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한국은 유럽과 다르게 과도한 복지가 노동 의욕을 감소시키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한국이 개혁해야 할 것은 장시간 저임금,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 아닌가. 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시각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진지함과 간절함, 사명감을 여러분께 진솔하게 전달해야 하는 그 큰 역할을 후임자에게 맡기고 저는 정들었던 춘추관을 떠납니다. 청와대 인사들의 내년 총선 출마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경욱 대변인과 박종준 경호실 차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특히 민경욱 대변인, KBS 기자에서 최고 권부의 대변인으로 이제는 여당 정치인으로 언론인으로 있었을 때의 이력은 권력을 얻기 위한 도약대에 불과했단 말인 것인지 어디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더 이상의 사의 표명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청와대 참모들의 집단 출마설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매번 기자들하고 기자 브레이를 하고 있고 최고위원들이 무슨 전략공천 한 것처럼 호도하고 전 그거 이제는 용서 안 하겠습니다. 조심해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당 어려워져요. 그리고 자기네 할 얘기 다 해놓고. 국민 보는 앞에서 더 이상 거만하지도 않다. 내년 총선 공천 방식을 둘러싸고 집권 여당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들으신 대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와 친박계 좌장이라 불리는 서청원 의원 사이에 공개적인 설전이 있었습니다. 또 개파 간 갈등으로 인해서 김무성 대표가 추진하려던 공천특별기구 구성계획도 연기됐습니다. 새누리당이 청와대 말 한마디에 갈팡질팡하는 것은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적을 정리하고
국회의 공천, 선거제도 논의에도 손을 떼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신이 김무성 대표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사실상 무산되자 청와대를 정면 겨냥한 것입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이담채 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차과장 중고차, 그리고 연지연 곰탕이 제공합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컴백홈 대리운전. 여자한테 참 좋은데, 여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컴백홈 대리운전이 왜 여자한테 좋냐고요? 대리기사님을 전화가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합니다. 대리기사님의 사진과 평가, 체험 후기를 보시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제를 현금이 아닌 스마트폰에서 간편히 끝냅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왜 이제 나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리운전, 이제 컴백홈으로 바꾸자.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컴백홈 대리운전을 입력하세요. 신규 고객 전용 쿠폰 번호 1818 입력하시면 기본 10,000원에 쿠폰 10,000원을 더해서 2장의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하하, 남자한테도 좋은데 정말 좋은데. 어나더타임 508을 진행하는 전창걸입니다.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한 새싹 땅콩을 오랜 시간 증숙해서 만들어 맛이 고소한 새싹 땅콩차.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담은 추석 선물을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식품이라서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미 드셔본 분들은 몸에 좋은 반응을 느끼고 계십니다. 속상한 세상, 그럴수록 몸은 더 잘 지켜야겠죠. 부담 없는 추석 선물로도 아주 좋은 새싹 땅콩차. 정말 좋습니까? 물으신다면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남자에게만 좋냐고요? 여자에게도 좋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여전히 청와대와 새누리당 내 친박계와 각을 세우고 있는 김무성 대표. 찜찜하기 이를 데 없는 뉴스가 오늘 동아일보에 실렸습니다. 8면의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15차례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상균 씨 측이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선처해달라라면서 결혼 상대방인 김무성 대표의 딸 김현경 씨의 이름과 직업을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 체포된 이상균 씨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결혼할 새 여자를 만나고 있다. 개과천선하려고 하니 선처해달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균 씨는 법정에서 결혼 상대에 대해서 교수 김현경이라는 언급을 했는데 김현경 씨의 가족 관계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2월 6일에 선고된 이상균 씨 판결문에는 재판부가 양형 기준을 이탈해서 선처한 이유로 가족 관계나 환경을 들고 있으며 이상균 씨가 현직 대학 교수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감안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당시에 이상균 씨가 휴대전화 카카오톡에 현경 씨를 현경으로 저장해놓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상균 씨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현경 씨의 신원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경 씨의 신원 뭐겠습니까? 아버지가 김무성 현 새누리당 대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연경 씨는 지난해 8월 수원대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언론에 자주 보도됐고 10월과 11월에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됐다는 보도로 김연경 씨가 언론에 빈번히 노출됐습니다. 한편 이상균 씨를 변호한 사람이 있죠. 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최규일 변호사. 이 사람이 또 말한 것이 있습니다. 당시 이상균 씨의 약혼이나 결혼과 관련한 말이 나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상균 씨의 약혼 대상이 김무성 대표의 딸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이를 검찰에 알린 적도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최규일이라는 거물급 변호사가 나타났고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래에 장인이 될 사람의 그 신원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파악 못했을 것이다. 얼마 전에 있었던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책임자가 말했듯이 신문을 보고 김무성의 사위인 줄 알았다. 이랬던 말을 과연 믿어야 할지 의문입니다. 이미 김무성 사위가 검찰 수사 때 김연경 교수와 약혼할 사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점 오늘 동아일보 8면에 실렸습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걸 TPP라고 합니다. 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나라 장관급 강요들이 엿새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마침내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TPP 가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보수 언론들은 우리 빼고 미국이 일본을 끌어들이고 해서 TPP를 완성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TPP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죠. 일본을 비롯한 12개 나라가 참여하게 됐는데 참여국 GDP, 세계 경제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지요. 미국과 일본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서는 TPP가 출범하면 즉시 일본산 자동차 부품 가운데 80%에 대해서 수입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악영향이 우려가 되는데 말이죠. 조선일보 오늘 이면에 실린 기사는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1905년 7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거대한 증기선이 닻을 올렸는데요. 무려 27,000톤, 축구장 2개에 달하는 만추리아호가 바로 그러한데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이 파견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아시아 순방 외교 사절단이었습니다. 하와이, 일본, 필리핀, 중국, 대한제국을 거치는 긴 여정이었는데 자, 여기에 그 사절단장이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라는 사람입니다. 태프트.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가스라 태프트 밀약의 한 주체, 바로 윌리엄 하워드 육군 장관입니다. 당시에 21살이었던 루스벨트 대통령의 딸 앨리스 씨도 함께 탔습니다. 자, 그때 고종이 말이죠. 미국 공주가 우리를 도우러 왔다라면서 이 앨리스를 황실가마에 태웠다고 합니다. 대통령 딸을 공주로 본 것이죠. 고종 황제는. 예. 이렇게 극진히 모신 이유 무엇일까요? 예. 일본이 지금 호시탐탐 대한제국을 노리고 있는데 미국이 우리를 도와서 이 일본의 주권 침탈을 막아줄 것이다. 이렇게 고종은 순진하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공주를 대접하는데 정신을 쏟았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속내는 달랐지요. 사절단은 이미 도쿄에서 필리핀 통치를 대가로 일본의 한국 지배에 동의하는 가스라 태프트 밀약을 체결한 직후였습니다. 가스라 태프트 밀약 이런 거죠. 일본, 너 조선 먹어라. 우리는 필리핀을 먹겠다. 이렇게 해서 일본과 미국 사이에 몰래 맺은 약속이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굴욕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이 고종 황제가 말이죠.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을 당시 그때 제1조가요. 다른 나라로부터 주권을 위협받을 때 이럴 때는 조약 상대국이 도와준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선이 국권을 위협받으면은 미국이 나서서 조선의 이익을 대변해 준다.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그 1조의 조약. 이건 사실 외교상으로는 거의 그 인사성, 아무런 그 효력도 없고 약속의 무게도 없는 그냥 관례적인 그런 표현일 뿐이었는데 고종 황제는 이 1조를 아주 철석같이 믿었던 거죠. 그래서 가스라 태프트 밀약 이후로 일본이 대한제국을 먹으려고 했을 때
고종 황제가 외교관을 시켜가지고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한테 1초에 보면은 우리가 위협받으면 당신들이 도와주기로 했으니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만나주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게 되죠. 예, 이런 굴욕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TPP 관련한 보도를 크게 전한 뒤 그 이면에 고종 황제의 이런 슬프기 이를 데 없는 사연을 실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한미일 동맹이라고 말하지만은 미국이 일본하고 한국 두 나라를 놓고 봤을 때 어느 나라와 더 가까운가라고 물어봤을 때 뭐 답은 뻔히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조선일보가 하려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서 미국에게 좀 더 잘 보이도록 노력하자. 뭐 이런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던 것인지 이거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은. 네, 이제는 정치권 소식입니다. 청와대와 친박의 압박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정치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던 가치를 모두 포기했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라든지 안심전화 국민공천제, 이거는 물론이고 전략공천 불가 방침까지 포기할 움직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은 승리한 것일까요? 관련한 두 칼럼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일보 이충재 논설위원의 칼럼입니다. 박 대통령의 권력 본능, 이런 제목인데요.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승리를 거머쥔 듯하다.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의 휴전을 제의하는 순간 승패는 판가름 났다. 하루 당무 거부는 김무성 대표가 취할 수 있는 저항의 최대치다. 정치가 명분 싸움이라고는 하지만 받쳐줄 세력이 있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유승민 때는 정당 민주주의라는 명분이, 안심번호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명분이 있었는데 꼬리를 내린 것은 결국 김무성의 역량 부족 탓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의 승리에 만족해야 할지는 몰라도 더 큰 것을 간과하고 있다. 대통령 단임제에서 권력은 길어야 5년이다. 과거 정권도 유한한 권력을 무한적으로 유지할 것처럼 했다가 예외 없이 뒤탈이 났다. 차기주자 옹립과 공천권 행사는 실패한 단골면이다. 노태우는 박철원을, 김영삼은 이인재를, 노무현은 한명숙을, 이명박은 정운찬을 차기주자로 키우려다가 제풀에 무너졌다. 정권만 타격을 입으면 모르겠지만 의회 정치와 삼권 분립 등 헌법적 가치의 훼손이 걱정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했다. 여당은 정부와 한몸이기 이전에 삼권 분립 정신에 따른 입법부의 한 축이다. 순전히 정당 내부의 1인 공천 문제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임하며 공천권을 쥐고 휘두르는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다. 아무런 당직도 갖지 않은 그저 평당원 중 하나일 뿐이다. 무슨 권한으로 여당을 틀어쥐고 흔드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당대표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했을 때 짧은 논평을 냈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 국민이 불행하다. 고스란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의 이철희의 정치시평, 오늘 경향신문 39면에 실렸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또 선거의 여왕일까? 선거 성패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직에 있다면 그건 위험하다. 자칫 나라 살림이나 서민 생활에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박근혜 정부 때 생겨난 헬조선이란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미국의 정치 컨설턴트 중 선거에서 승률이 높으면 흔히 천재라는 표현을 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여왕이라는 호칭이 붙었다. 언론에서 왕이나 황태자 따위의 용어를 가끔 쓰니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은 박 대통령이 실제로 자신을 왕으로 간주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가 적지 않다. 대통령은 헌법이나 법률 그리고 다른 기관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개인이든 소수든 전응하지 못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왕의 권력은 제약이 없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과 왕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또한 대단히 위험하다. 일국의 대통령이 여왕 마인드를 갖고 선거에 몰두하고 있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간다.
민주주의는 모두에게 평등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정치적 권리를 통해서 사회 경제적인 몫을 정당하게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한 사회의 다수를 이룰 수 있는 약자들이 정치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체제가 민주주의다. 대통령이 힘으로 민주주의가 친서민 체제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면 보통 사람들의 삶은 나빠지기 마련이다. 이 정부 들어서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 선거 성패보다 민생 향상을 여왕 마인드보다 서민 스타일을 원하는 것이 지금의 민심이다. 나폴레옹은 전쟁 승리를 통해서 권력을 얻었고 전쟁 패배로 쫓겨났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선거로 일어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로 무너질 수 있다. 그것이 세상 이치다.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해서 못난 야당 덕에 마냥 어부지리를 누릴 수는 없다. 야당이 혁신으로 유신에 대응한다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지위 또 현재 정치 행태를 유신으로 이철희 소장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이 혁신으로 유신에 대응한다면 성패는 명약관화하다. 박 대통령이 선거나 권력 개인보다 민생에 전념하라는 것이다. 당내 비박 그리고 야당만 잘 컨트롤링하면은 선거 승리는 떼어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민생부터 돌아보라. 이런 이야기죠. 이철희 소장의 칼럼이었습니다. 주요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딴죽을 걸기 시작한 조선일보. 오늘은 세종시로 이전한 공무원들이 배우자를 구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올해 초에 세종시가 세종시 내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단체 만남 행사를 추진했는데 애초 남녀 각각 20명씩 40명 모집을 계획했지만 2배가 넘는 신청 인원이 몰렸다는 겁니다. 미혼인 세종시 공무원들에게는 생활의 불편함에 더해서 바로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바로 결혼이라는 것이죠. 주로 서울이나 지방 대도시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다가 세종시로 이주한 젊은 공무원은 결혼할 상대를 구하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남자 공무원은 그나마 나은 편인데 여자 공무원이 문제라는 거죠. 미혼인 세종시 여자 공무원은 신랑감 찾기가 스트레스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업무 강도가 센 중앙정부 공무원인데다가 세종시에 살아야 하니 여자 공무원을 결혼 상대로 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서울로 가자는 얘기인가요? 세종시 이전 이걸로 인해서 연애하기 쉽지 않고 또 떨어져 지내는 연인의 고충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종시 이전으로 행정기관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서 이 배우작감이 없는 공무원들 사정까지 보도로 싣는 거 이거 아무거나 막 던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느낌 받는 거 저뿐일까요?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논문에서 5.16을 혁명이라고 말한 데 대한 추궁의 이어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과거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5.16을 혁명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합참의장이 되려는 마당에 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5.16 군사 쿠데타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다 정립되어 있고 공시가 된 건데 그 답변하기가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어떻게 개인적인 견해입니까? 지금 합참의장이 되실 분인데 앞으로 군을 통솔하실 분이 아닙니까?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혁명이다 이렇게 의식을 갖고 있으면 그런 자세를 어떻게 군 통솔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대법원도 교과서도 인정한 군사 쿠데타 5.16. 이걸 인정하지 않는 이순진 후보자. 여당 의원들도 답답해하고 있음.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그리고 주호영 의원. 대한민국 정부가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대법원 판결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합참의장이든 참모총장이든 우리 군의 주요 직위에 계시는 모든
장병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갖고 있는 공식 입장을 그냥 본인의 입장으로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를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으나 예. 개인적 견해를 합참의장을 무슨 개인 자격으로 우리가 인사청문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일단 공인이 되면 공식적인 국가기관이 가진 견해를 수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도 아닙니까? 공인으로서의 5.16에 대한 평가는 국가기관들의 평가를 따를 수밖에 없죠. 그것도 답변 뭐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양한 평가가 있는데 그 평가 중에 우선순위는 국가기관이 내린 평가가 기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념하겠습니다. 보다 못해 격분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 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최고 통수권자가 이게 지금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이 자리가 지금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윤우덕 의원은 슬슬 달래면서 제발 5.16을 쿠데타로 인정하라고 구슬림. 네가 쿠데타를 인정하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을 위협하는 거라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주장하시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나가야 할 당사자 아니십니까? 맞죠?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확고한 저희 의지가 있습니다. 자, 5.16이 군사정변이라고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계셔야 지금 임명을 하시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있을 수도 있는, 없을 수도 있는 군사정변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책임을 합참의장이 대부분 지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군사정변이라고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계셔야 합참의장이 되셨을 때 현직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고 만약에 있을 수도 있는, 없지만 가상적으로도 있을 수 있는 군사정변을 막아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임명하실 대통령님을 위해서도 5.16은 군사정변이라는 답변을 마침내 흔들리는 이순진 후보자. 1961년 5월 16일 군부가 정치에 개입한 선례는 좋은 선례예요? 나쁜 선례예요? 정치에 개입한 것은 좋은 선례를 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거죠? 지금 굳게 믿고 계신 군의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 그런 정치 개입이었죠. 1961년에 5월 16일 사건은. 예. 정두환 국방위원장 오후에 속개될 회의에서는 준비된 멘트를 가져와 발표하라고 지적하고.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질문하는데 답변은 똑같이 계속 하시는 겁니다. 더 충분하게 좀 답변을 준비를 하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마침내 모범 답안을 말함. 5.16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취임하게 되면 군의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이 답을 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4시간. 비고 차과장 최후 진술하세요. 네, 저는 허위 또 미끼 매물은 팔아본 적 없습니다. 합당한 가격에 차를 구매해서 정직한 중고차 딜러로 소문난 저 차과장이 도대체 무슨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건지. 헐, 그걸 몰라서 묻는다는 말입니까? 네? 중고차를 판다면서 왜 새 차를 파냐 이겁니다. 지금 새 차를 산 사람들이 차라리 중고차를 사는 게 낫다면서 차과장 당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거 아니냐고요. 차과장 중고차, 새 차와 다름없는 최고의 중고차만 팔고 합리적인 가격에 차를 구매해왔습니다. 010-5556-6885 010-5556-6885로 차과장에게 언제든 연락주세요.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 대기 중에 포함된 오존이 갈수록 독해지고 있습니다. 오존이 호흡곤란과 두통, 기관지염 등 인체의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광화학 스모그의 주요 구성물질이죠. 주로 디젤 자동차 배기가스에 든 질소 산화물이 자외선과 반응하면서 생성되는 유해물질입니다. 정부가 10년 전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도권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은 오존 농도가 줄지 않고 오히려 해마다 치솟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한 전문가들은 자동차, 특히 디젤차 배수가스를 줄이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다. 대부분 디젤차가 주행할 때 과다한 배기가스를 뿜어내서 오존 농도를 상승시킨다는 사실을 정부가 알면서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디젤차를 만든 회사 눈치 보느라고 정부가 이렇게 미적댔던 것인지 조선일보의 디젤차 때리기가 본격화됐습니다. 일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한겨레 일면 보겠습니다. 중소상공인에게 희망을 나눕시다. 네, 중소상공업인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사업을 하는 공익재단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면에 걸린 글귀입니다.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은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가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지 않는 대신에 출연한 상생자금 1,000억 원 가운데 500억 원을 기반으로 해서 지난해 3월에 설립이 됐는데요. 키워드 광고를 마치 검색 결과인 것처럼 표시해서 사용자를 속이는 등 네이버의 각종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구제하기 위해 만든 희망재단입니다. 특히 희망재단 이사진에 김기문 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같은 중소기업계의 유력 인사들이 포함돼서 기대를 모았습니다. 자, 이 희망재단 지난해 1차 출연금 100억 원을 받아서 순항하는 듯 했는데, 하지만 재단 안팎에서 부정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올해로 예정된 2차 출연금 200억 원의 지급이 지금까지 보류되고 있습니다. 김기문 이사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들 정관에 위배되게 정액 보수를 지급했는데 그 규모가 1억 7천만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휴가비, 격려비 근거 없이 지급된 경우도 5,200만 원이 넘습니다. 법인카드 부정 사용 내역이 843만 원이 넘었고 직원 차 할부금 지원까지 했는데 이건 아직 계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편법으로 자금 지원한 경우가 1억 9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아하, 이게 그야말로 이분들한테는 이 100억 원이 그야말로 공돈인 셈이 됐군요. 예. 네이버 상승기금을 곶감 빼먹는 듯한 이 희망재단, 절망재단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한 차례도 지도감독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세계가 인정한 가장 부패한 나라 1위 대한민국, 이 오명을 뒷받침할 만한 기사, 이것뿐이 아닙니다. 세계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장병이 먹는 김치를 만들어서 군에 납품하고 있는 대한민국 상위 군경회의에서
소속 직원이 생산업체로부터 지난 10여 년 동안 수십억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착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상위군경회 식품사업소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상위군경회가 김치 납품 사업을 통해서 총 806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그 가운데 7%인 약 55억 원이 식품사업소장인 A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식품사업소가 운영하고 있는 김치 생산업체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5억입니다. 납품 대가 55억. 이 돈 혼자서 다 먹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리베이트가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거 장병급식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질이 낮아지는 이런 악영향은 없을까요? 관련해서 A씨가 세계일보와 통화를 했는데 식품사업소장으로 일하면서 결코 리베이트를 수수한 적이 없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원과 55억 원 사이. 예, 어떤 것이 진실일까요? 학교 급식 의혹을 폭로했던 충암고등학교 교사, 오늘 한겨레 기자와 만났습니다. 상급기관의 감사와 제재도 학교를 바꾸지 못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인데요. 2011년 충암학원은 학교 공사비 횡령과 회계 부정의 비리 사실이 적발돼서 서울교육청으로부터 법인이사 전원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재에 따라서 감축됐던 학급 수는 1년 만에 원상 복귀됐습니다. 임원 승인이 취소된 이사장은 법인 사무국장으로 돌아왔고 해임을 요구받은 충암고 교장은 교감으로 돌아왔습니다. 학교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충암고등학교 소속 이 교사는 지난해 학교의 급식 운영 문제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끼니를 챙겨 먹고도 자꾸 배고프다고 했습니다. 성장기여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밥상이 부실했습니다. 똑같은 재원을 갖고도 질이 다른 음식이 나올 수는 있지만 상식의 범위를 넘어섰다, 이 교사는 판단했습니다. 우리 학교 3학년 제자들이 한 학기만이라도 개선된 급식을 먹고 학교에서 겪은 상처 일부를 치유하고 졸업하게 하고 싶었다. 이 교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교사는 급식 관련한 교내 1인 시위를 벌입니다. 그러자 전 이사장이었던 법인 사무국장이 부릅니다. 이 교사를요. 내가 채용할 때는 그런 짓을 하라고 채용한 것이 아니다. 내가 허락 안 해줬으면 네가 이 학교 들어왔겠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명백한 학사 개입이고 압박이었는데 학교와 계약을 맺은 위탁 배송업체 직원이 수업을 사찰한 의혹도 있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요. 설마 싶었지만은 여러 학생들이 저에게 조리종사원 형들이 선생님이 수업 중에 정치적인 이야기나 급식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서 녹음까지 했다. 선생님을 음해하려는 것 같다. 이렇게 제보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지요. 이게 정말 완전히 충암고등학교는 복마전이군요. 예. 이런 학교 제대로 철퇴를 가하지 않는다면은 이 나라의 교육 정의는 없다. 이렇게 봐도 무리 아닐 것입니다. 중앙일보 일면 기사 주목됩니다. 이달 들어서 국내 등록 변호사 수가 2만 명을 넘게 됩니다. 지난달에 19,900여 명이던 상황에서 제4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1,565명 가운데 300에서 400명이 6개월 의무 연수를 마치고 법률 시장에 새로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2만 명 시대인데 3,400명이 노는 이런 형국이죠. 이렇게 변호사가 많아지면 뭐가 늘어나겠습니까? 소송이 늘어나겠죠. 소송 걸 거리도 아닌데 소송을 거는 이런 소송 민국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미국처럼 말입니다. 물론 변호사님들이 양식 있고 지각 있는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 약자 보호를 위해서 또 애를 쓰시겠죠.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돈에 환장한 그런 변호사들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그분들이 낳을 피해, 공해 염려됩니다. 이런 가운데 현직에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이 퇴직 후에 대형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겨서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세계일보 구면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대기업의 불법 행위를 엄단한 판사들이 퇴직 후에는 대기업의 방패로 변신한 셈입니다. 75%가 10대 로펌에 진출해서 변호하고 있는데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를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공정위의 패소율, 그러니까 공정위가 지는 비율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 4배나 된다고 합니다. 공정위 전담 판사들에게 진 비율이 무려 4배나 된다는 겁니다. 중앙일보 20면에 그 재미있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궁금한 화요일 기획인데 말이죠. 거대 제약사가 약을 많이 팔려고 바이러스를 만들었다. 이런 소문 메르스 때도 에볼라 때도 번졌던 그런 소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음모론에 대해서 검증한 내용이 있는데요. 중앙일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없는 새 바이러스를 창조한 것은 우주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렵다. CIA가 에볼라를 창조했다는 설이 있던데 아프리카 주민 수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개체를 감소시키려는 그런 목적으로 에볼라를 창조했다. 이런 설이 있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는데요. 다만 연일 맑은 날씨 속에 강원 북부 동해안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불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이 26도, 강릉과 대구 26도, 창원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글날인 금요일까지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다가 토요일 중부지방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국민TV 조합원 가입, 아울러 재가입, 또한 조합비 납부 재개, 이것을 간청드렸지요, 어제. 권력에 대한 비판 세력 중에 가장 힘 있는 주체가 야당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힘이 없다고들 합니다. 특히 요즘 야당 말입니다. 이 야당은 게다가 기득권과 지역주의의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야당은 선거 때만 핸들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야당을 각성시키고 순도를 유지하면서 행동하게 하려고 시민들이 만든 것이 바로 국민TV입니다. 조합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탈퇴하셨다면 다시 가입해 주십시오. 아울러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부 부탁드립니다. 국민TV를 이제 새로 다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정 노력을 통해 국민TV는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만든 제도약의 토대, 이 토대 위에 공정언론의 나무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TV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경향신문 조호연 논설위원의 괴물 영어라는 제목의 칼럼 소개하면서 가름합니다. 영어 그 자체는 괴물이 될 수 없다. 영어의 괴물의 모자를 씌운 것은 한국 사회다. 국가 예산의 2%가량인 6조 원을 영어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나라만의 현상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러고도 국민 다수가 영어 소통을 제대로 할 줄 모른다는 점이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는 중요한 발걸음이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영어만이 아니라 국어, 수학, 탐구 생활도 본래의 교육 목적에 맞게 바꾸는 작업으로 이어가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설령 영어는 괴물의 외투를 벗어던질 수 있다 해도 수학이나 국어가 괴물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학 입시는 학생 선발과 교육의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지만 현재는 과도하게 학생 선발에 비중이 쏠려 있다. 칼자루를 휘두르는 것만으로는 사회적 책무성을 다할 수 없다. 교육적 기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고등학교, 대학 교육의 연계성 강화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대입이 앞으로도 계속 고등학교와 대학, 학생 등 교육 주체들의 합당한 요구를 등한히 한다면 영어에 이어 또 다른 괴물이 되는 것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나와 생각과 문화가 다른 사람과 언어로 소통하는 것, 이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이 한국 교육에서는 상실됐죠. 단어 외우고 수거 외우고 문법을 달달 외워야 하는 영어, 괴물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국사, 이 암기 과목 아닙니까? 몇 년도에 뭐가 멸망하고 뭐가 무슨 대첩이 있고 이런 거 왜 합니까 도대체? 맥락은 사라지고 이렇게 온통 기법과 공식만 남아있는 교육, 이런 교육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는다면 영어뿐만 아니라 그 다른 과목들도 다 괴물이 될 것입니다. 조간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